오랜만이죠. 라이브도 아니고 저도 오랜만에 되게 찍으니까 긴장이 되는데 에, 제가 돌아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다는 거죠. 여기 제목에 보시면 알겠지만 CBDC 스테이블 코인 했는데 사실 오늘 CBDC는 약간 어그로고요. CBDC 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서 오늘 핵심 내용은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저는 경제학과 나왔고요. 누가 더 나쁜 놈일까? 그렇다고 해서 뭐 스테이블 코인이 또 탈중앙 화폐냐 그런 건 또 전혀 아니죠. 그래서 굉장히 이 화폐는 제가 화폐를 얘기를 드릴 건데 CBDC도 제가 다음 또 다른 영상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뭐 옹호 쪽으로 얘기를 하면 사람들 막 놀래요. 헉, 뭐 암호화폐 하는 사람이 왜 CBDC를 근데 그 되게 우리 유치한 거 아시죠? 그 우리가 오 작가님한테 배운 게 뭐예요? 비트코인 욕하는 사람들한테 야 비트코인 같은 새로운 사물을 볼 때는 그 성과 악, 미추, 뭐 도덕적 잣대로 보지 마라. 그 사물 그 자체로 봐라. 그게 이제 제대로 된 세상의 인식이다. 이렇게 배워가지고 비트코인 변화할 때 그 논리를 쓰면서 아니, 왜 CBDC는 또 성과 악으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자기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지. CBDC 그거 다 아는 거야 우리가. 근데 그거 나쁜 놈이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제 말은. 그리고 이게 약간 우리나라 맥락에서 정치화 돼가지고 사실 제가 작년에도 그런 포스터 광화문 지나갈 때 포스터 봤는데 뭐 CBDC 반대 뭐 그런 식으로 약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CBDC 한 번도 공부 안 해봤으면서 CBDC 왜 만드는지 뭐 그 맥락을 알 필요가 없지. 왜냐면 그 사람들 머릿속에 일단 CBDC 나쁜 거니까. 그래서 뭐 우파 유튜버들이 막 CBDC 반대 청원 막 하고 그 링크가 막 우리 크립토 커뮤니티도 넘어와가지고 막 반대 서명하는데 그럴 필요 없는데. 아무튼 저는 그냥 그렇게 하면 아니, 최소한 CBDC를 반대하려면 CBDC를 한번 지금 실험하고 있잖아요. 프로젝트 한강이라고 해가지고 한국은행에서 그거를 써보고 욕을 하세요. 써보고 저는 써보고 욕을 하거든요. 근데 뭐 그게 다는 아니지. 이게 지금 부족하다고 해서 뭐 쓰면 안 되는 건 아니고 이게 굉장히 이게 화폐 시스템을 공부할수록 깊은 맥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도 제가 공부를 하면서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사실은 책을 지금 밖에 있는데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찍으니까 너무 장황하게 가는데 그래도 이 토크가 재밌으신 분들이 보는 거겠죠. 지금 구독자 계속 빠지던데 영상 안 올리니까 그래도 보시는 분들은 뭐 저에 대한 애정이 있거나 아니면 이런 잡설이 가치가 있다고 보시는 거겠죠. 계속 얘기해 볼게요. 그 화폐 시스템을 이렇게 깊게 알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예요. 그리고 약간 정책적인 문제점도 많고 그래서 오늘 가져올 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재밌는 분이에요. 신보성이라는 아저씨가 쓴 책을 제가 읽으면서 그 부채 조금 이따 나오는데 부채로 만든 세상 요 책을 제가 읽으면서 이 책에 스테이블 코인이나 CBDC 비트코인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이거 스테이블 코인 얘기인데 이거 심상치 않은데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라이브 할 때 한번 이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로우뱅킹 개념을 공부해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간접적인 증거를 남겨놨습니다. 제가 그래서 필연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얘기할 때는 화폐 시스템을 좀 알아야 된다. 근데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조금 설명을 자세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일단 경제학이 기본적으로 경제학 교과서가 정확히 말하면 경제학 교과서가 화폐 시스템을 정확하게 서술을 안 해요. 왜냐면 그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서술을 안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약간 오해 것들이 커져가지고 굉장히 많은 오해를 만드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오해를 하죠. 스테이블 코인이 우리 화폐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통화량이 늘어나는 건가? 아니지. 달러를 받고 태도를 주니까 통화량은 그대로지. 아니면 야 이거는 스테이블 코인을 사람들이 많이 쓰면 이 신용 창출이 안 돼서 오히려 줄어 화폐량이 이렇게 하시는 주장인데 제가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제가 검토했고 GPT랑 많이 대화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어떤 주장을 할 때 내가 GPT랑 대화해봤는데 내 말이 맞아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GPT는 질문자의 의도를 읽어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GPT를 근거로 얘기하는 거는 야 내가 거울 봤는데 내 얼굴이 이렇게 생겼어 라고 말하는 거면 그쵸. 근데 내 얼굴이 잘생겼어 라고 주장하면 안 되는 거죠. GPT는 나의 의견을 은연중에 반영해서 내 말을 정당화해주는 애예요. 그래서 뭐 저도 GPT를 근거로 쓰긴 하지만 사실 GPT가 근거는 아니에요. 이게 그냥 우리 계산해보자. 계산해보면은 스테이블 코인을 쓰면 통화량이 늘어나는 거 맞습니다.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분은 써서 말로 하지 마세요. 말로 하면 우리가 놓치는 게 있거든요. 다 써서 제가 써서 보여드릴 거예요. 쓰면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 얘기를 해볼 거고 CBDC는 또 다음에 또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CBDC 궁금하신 분들은 예금 토큰 한번 써보세요. 그거 뭐 전자지갑 만드는데 공짜예요. 공짜고 그냥 한 3만 원 넣어가지고 주변에 세븐일레븐 가면 써볼 수 있거든요. 그거 뭐 재밌죠. 재밌어요. 그냥 점원한테 CBDC 쓸 거라고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냥 카카오페이 하듯이 하면 되는데 카카오페이보다는 지금 불편해요. 제가 볼 때. 근데 그게 이제 어떤 그 화폐 시스템 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가지죠. 그래서 그거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스테이블 코인 먼저 펼게요. 자, 2018년에 유시민 아저씨가 비트코인 깠죠. 2021년에 차현진 아저씨가 깠는데 이제 비트코인 까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2025년에 신보성이라는 아저씨가 나왔어요. 저는 이분이 이 언더스탠딩 3% 계열이죠. 여기 나오기 전부터 이분 책 이거 읽었어요. 읽고 이거 CBDC 얘기인데 전 딱 생각했어요. 근데 이 책에는 신기한 건 CBDC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근데 결국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랑 연관이 있고 화폐 주권을 누가 가질 것이냐. 화폐 주권 하면 딱 그 생각만 나시죠. 미국이랑 우리나라 아니면 뭐 개도국은 달러라이제이션 그게 아니고 이제 원화를 누가 만드냐가 핵심인데 미친 소리 같죠. 원화를 국가가 찍지. 내가 쓰고 있는 이거 국가가 찍은 돈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분이 만드는 거.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분은 지급준비금 100%를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경제학에 이제 좌파 우파가 있다면 우파에 가까운 거죠. 신용 창출하지 마라는 거고. 그렇지만 이게 지금 좌우파를 논할 건 아니고 그냥 화폐 시스템에 있는 그대로 보면 이분이 서술하는 작동 방식이 맞아요. 일단 이분이 나왔어요. 이분이 이 언더스탠딩에 나와서 이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그 전에 이제 언더스탠딩을 왜 이분을 불렀겠어요. 이분이 쓴 보고서가 있으니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저도 트럼프 행정부의 스테이블 코인 육성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그래서 비판하신 거죠. 스테이블 코인은 되게 나쁜 거다. 은행만큼 나쁘다. 은행만큼 나쁜 거죠. 근데 은행보단 덜 나빠요. 확실히. 은행은 왜 나쁘냐? 이분은 이제 부채를 만든다는 거죠. 대출을 만들어서 국가가 찍지도 않았는데 은행 시스템에 자체적으로 돈이 불어난다. 그게 인플레를 만드는 거. 이런 관점에서 국가가 약간 억울한 거죠. 나는 돈 안 찍었는데 경기 좋을 때 은행들이 지들끼리 막 통화를 팽창시켜요. 그래 놓고 경기가 위축될 것 같을 때 은행이 지들이 사고 쳐놓고 쳐다보는 거지. 그러면 국가는 또 사고 쳤네 하면서 돈 찍어서 뿌리고. 그러니까 이 비트코이너들은 제가 볼 때 한국 비트코이너들 있잖아요. 걔네들 경제학 공부 제대로 안 했거든요. 그냥 공돌이야 제가 볼 때. 근데 그냥 국가가 찍네. 그것만 보는 거지. 그러면 국가가 나쁜 놈, 국가가 인플레 일으킨다. 근데 그게 아니죠. 이분 주장은 야 인플레 이거 은행 놈들이 만드는데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조금 디테일을 더 얘기해 볼게요. 아무튼 18년, 21년을 거치면서 비트코인 회의론자는 없어졌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도 이건 굉장히 통화 시스템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주장을 한번 간략히 요약을 해볼게요. 아무튼 이분의 그거는 볼 수 있는데 요거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구글에. 여기에 잠시만요. 슬라이드를 끌 수가 있나? 슬라이드 종료 하고 구글에 검색하시면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길지도 않습니다. 한 8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스테이블 코인 육성책 신보성 검색하면은 요거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운받아 보시면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서 결론은 뭐 아무튼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뭐 굳이 안 읽어 보셔도 되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결론은 이거예요. 기술적 변화를 제대로 수용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동시에 기술 이면에 있는 경제적 원리와 그 영향은 관계해서 한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 기술은 새롭지만 이와 관련된 경제 원리는 오래됐다. 왜? 스테이블 코인은 그냥 무에서 통화를 창출하는 은행 제도도 똑같아요. 무에서 통화를 창출해서 나쁜 놈이다 이런 거죠. 그에 비해 국가화폐 CBDC는 좀 낫다. 그러니까 CBDC는 좀 논리 비약이 있으니까 그건 천천히 얘기하고. 그래서 검색해 보시면 할 수 있습니다. 요거 자본시장연구원 트럼프 스테이블 코인 신보성 검색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볼게요. 그리고 요거 한번 볼까요? 신중한 접근을 취해야 된다. 무조건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이분의 100% 동의하는 거 아니에요. 이분은 어떤 개념이 없냐면 일단 스테이블 코인이 국경을 뛰어넘는다는 개념이 잘 없고 그래서 이분이 신중한 접근을 취해야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을 막으라는 말은 아닐 거잖아요. 이분은 우리나라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면 안 된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크립토에 대한 이해가 없는 진짜 자기 스스로 말해요. 언더스탠딩이 나와가지고 자기는 기술을 모르겠다. 일단 넘어가시죠.
그래서 이분의 요약을 할게요. 요분의 그 8페이지 보고서는 아니고 지금 이거는 그 언더스탠딩에 나와서 얘기하신 건데 이거는 약간 주장의 강도가 조금 더 오버했어요. 그 보고서 8페이지 보고서 때보다. 왜냐면 이거는 진행자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과장해서 된 면이었는데 어쨌든 뭐 논리적으로 크게 틀린 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100% 동의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저는 1, 2, 3을 근거로 4의 결론을 도출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저는 3에서 약간 오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3에서. 어쨌든 1, 2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1, 2에 대한 반박을,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통화량 오류를 줄인다 아니면 동일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1, 2는 전 논증을 강화할 거고 3의 틀렸기 때문에 4가 약간 결론이 다르죠. 부작용이 있는 건 맞아요. 제가 볼 때 스테이블 코인이. 아무튼 이분의 첫 번째 주장의 전제,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가 되면 사실상 이건 예금 통화다. 이거는 모두가 동의해요. 이거 동의 안 하면, 그러니까 물론 이게 지금 당장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커피 사 먹고 빵은 못 사 먹지만 제도화가 되고 시간이 그러니까 이건 시간의 문제예요. 결국은 거의 쓸 거예요. 우리 돈으로. 이거는 모두가 전제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예금 통화 우리가 실제 통화로 쓰게 된다면 테더의 토큰 발행은 우리 경제 통화량의 지표는 안 들어가죠. 공식적인 M1, M2, 뭐 M0엔 당연히 들어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국가가 혹은 현재 은행 시스템에서 집계되는 통화량이 아닌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제 생활에서 경제의 거래에서 쓰이는 통화량이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 지표는 안 들어가지만 그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는 통화량은 맞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이 이걸 돈처럼 쓴다면. 그렇다면 통화량이 늘면 그러니까 MV는 PY, 실제 경제는 똑같은데 통화량이 늘어요. 그러면 물가가 떨어지거나 자산시장 팽창한다. 저는 물가가, 이분이 주장하는 건 물가가 오를 거래요. 근데 제가 볼 때 그거는 틀리고 자산시장에 영향을 주는 건 맞아요. 왜냐면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금리를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테더가 국채를 살 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좀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내가 돈을 받은 만큼 국채를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국채를 먼저 사요. 이게 어떤 논리인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자산시장 팽창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이 물가는 제가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이분이 고민하지 않은 부분은 이게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쓸 거다라는 걸 생각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전제는 수요는 고정돼 있어. 미국 내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쓰이면 이게 미국의 물가를 높일 거다. 아니죠. 우리가 아는 거는, 우리가 이분보다 잘 아는 거, 이분은 우리보다 통화 시스템을 잘 알겠지만 우리 코인충들이 이분보다 더 잘 아는 건 그 국경 넘어서 한국에서 쓰이는데 라는 거죠. 그래서 물가는 안 높인다. 왜냐면 외부의 수요를 창출하면서 그 한국의 원화 수요를 줄이면서 그거를 달러 스테이블 코인 대체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영향은 크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저는 이분의 3에서 약간 애매한데 4번은 맞아요. 어쨌든 자산시장 팽창하는 건 맞으니까 비트코인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이 가겠죠. 물론 국채를 사는 거지만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 유동성이 늘어나는 거죠. 아무튼 이분 주장을 좀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전제를 해야 될 게 그 통화량에 대한 건데, 일단 이거는 신보성님의 그 부채로 만드는 세상 책을 읽어보시면 요 얘기를 해요. 이분은 100% 지급 준비금 주의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기로 요거 경제학적인 교과서인데 부분 지급 준비금 제도가 어떻게 화폐를 창출하냐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게 우리 상식에도 부합해요. 왜냐면 이게 너무 직관적이고 쉽고 경제를 설명하는 것 같지만 이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부분 지급 준비금 때문에 실제 있는 돈보다 통화량이 늘어나는 건 맞는데, 이 설명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약간의 그 뉘앙스 차이요. 사실은 아다르고 오다른 거라서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여기서 나오는 이 설명, 신용 창출 과정을 통해서 설명되는 화폐 발행을 설명하면 약간의 오해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상식적인 거 일단 먼저 반박을 하고 할게요. 설명을 드리고 반박을 할게요. 어떤 사람이 현금을 1000달러를 은행에 넣어요. 그러면 은행은 이제 1000달러 내에서 1000달러 중에 100달러를 이건 언제든 찾아올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이. 그렇지만 확률적으로 뭐 10명 중 1명만 찾아온다고 한 사람이 아닌 거죠. 어쨌든 1000달러가 들어오면 100달러를 하고 900달러는 대출에 쓴대요. 그러면 여기서 전제는 900달러를 받은 사람이 이걸 현금으로 인출해요. 그러니까 1000달러 현금 갖고 왔으니까 그중 900개를 현금을 인출해서 이걸 쓰고, 그 받은 사람이 현금을 또 다른 은행에 가서 900달러를 예치해.
그러면 이게 10%니까 10배가 돼서 총 10,000달러가 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가정이 이상해요. 어떤 가정이냐면 일단 현금으로 뽑질 않아요. 현금으로 뽑질 않고, 두 번째 문제는 이게 마치 어떤 인상을 주냐면, 그래서 뉘앙스의 차이란 건데, 1,000달러가 들어오면 이 중에 900달러를 대출한다. 되게 은행이 수동적인 느낌이에요. 그러면 이 설명은 어떤 거냐면, 중앙은행이 처음에 1,000달러를 안 찍었으면 이런 일이 없어. 그런 뉘앙스를 주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작동하지가 않습니다. 제 뇌피셜이 아니고 이거는 다 이제 동의하는 거예요. 이거를 동의 안 하고 아직도 그 통화량, 은행에 의한 신용 창조를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그거는 교과서 보신 분들 한 8, 90년대 경제학 교과서에는 이렇게 설명하는데, 물론 지금도 2020년대 경제학 교과서도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이제는 아니고 알아요. 이제 요거는 2014년에 뱅크 오브 잉글랜드의 머니 크리에이션 인 더 모던 이코노미, 이거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여기서 자 보세요. 이 아티클은 어떻게 대부분의 돈이 현대 경제에서 상업은행을 통해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거다. 이 실제로는 화폐 창조는 다르다. 좀 유명한 미스컨셉션, 이게 미스컨셉션이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창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뱅크는 심플리 신용을 중개하지 않는다. 1,000달러가 들어오면 그 안에서 대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거냐면, 1,000달러 예금이 들어와야 대출을 할 수 있다. 예금이 먼저 들어오면 그 제한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설명 드릴게요. 반대요, 반대. 대출을 통해서 예금이 창조되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싶겠지만, 아까 그걸로 볼게요. 그거는 아까 설명은 1,000달러가 들어오면 그 900달러 대출 나가고, 900달러가 또 다른 은행 들어가서 900달러에서 810달러 이렇게 해서 결국 1,000달러가 10,000달러가 된다는 건데, 그렇게 작동 안 합니다. 그렇게 작동 안 하고, 여기가 1,000달러, 여기는 중앙은행이에요. 중앙은행은 가만히 있어요. 어떤 통화도 늘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가 1,000달러인 거죠. 1,000달러가 들어오면 이 은행은 뭐 다른 은행에 뭐 이렇게 신용 승수를 기대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1,000달러가 있잖아요. 1,000달러 들어왔어. 그러면 내가 바로 9,000달러를 만들 수 있어요. 9,000달러를 내가 그냥 바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 돌고 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현금 인출 어차피 안 하기 때문에 현대은행 시스템에서 그냥 1,000달러 있으면 9,000달러 내가 바로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창조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대출을 주고 그게 예금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해요. 그러면 내가 은행 집을 살 건데 대출을 해주세요 하면은, 은행이 잠깐만요, 아직 예금이 좀 덜 들어와가지고요, 선생님한테 빌려줄 돈이 생기면 선생님께 대출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안 하고, 내가 1억 빌리면 그냥 나한테 내 통장에 김상환 1억 늘려요. 그러면 나한테는 이게 뭐죠? 나한테는 자산이 된 거고, 자산이고 나의 부채인 거고, 은행 입장에서는 나한테 찍어준 얼마였죠? 10,000달러라 했나? 10,000달러가 김상환의 대출 자산이 잡히면서 김상환한테 찍어준 10,000달러, 이게 이제 부채가 되는 거죠, 은행 입장에서. 그러니까 좀 다르다. 그냥 찍어준다. 돈을 누가 만들어요? 여기 중앙은행 하나도 안 만들었어. 돈 그냥 돈 찍어준다. 제가 1억 빌리면 그냥 나한테 1억 써주면 끝이에요, 그게. 그러면 창출이 된 거죠. 그래서 대출을 통해서 예금을 창출하는 거예요. 선호가 약간 다르다. 이게 어떤 뉘앙스를 주는지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게 설명을 했어야 되는 이유는 그 약간 이게 설명을 하는데, 이 설명에 의하면 약간 달라요.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러면 1,000달러를 인출해 가면 어떻게 돼? 인출을 가도 돼요. 인출을 가도 돼. 9,000달러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 설명이 좀 차이인데, M0, M1, M2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쓰는 예금 통화는 일단 M2는 갈 필요 없고, 일단 M0, M1으로 축소해서 설명을 할게요. M0는 우리가 가질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형태가 있는데 현금이기 때문에, 현금 지금 없다고 생각할게요. 거의 현금 안 쓰니까. 그래서 현금 인출도 거의 안 하죠. 엄청 불편하죠. 오히려 우리가 현금이 생기면 넣기 때문에 이게 그냥 우리는 M0를 만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앙은행이랑 상업은행 간의 이제 화폐예요. 이게 진짜 돈이에요. 진짜 돈. 이게 진짜 원하면서 진짜 달러면서 우리는 만질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 M1을 기반으로 상업은행이 더 찍어준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M1인 거죠. M0가 M1에 포함이 안 돼요. 이게 약간 포함되는 거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포함이 안 되고, 이제 여기부터는 포함되는 거고, M2에는 M1이 포함되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에 의하면
처음에 10,000달러 그리고 90,000달러를 창조해요. 1,000,000원 들어오면 이 1,000,000원은 본원 통한 거고 그 실제 예금으로 창조된 9,000,000원, 90,000달러는 이제 M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M1을 쓰는데 그 M1을 9,000달러를 모두가 인출하면 사실은 인출해 줄 수가 없는데 만약에 이 현금이 아니라 CBDC라면 뭐 가능해요. 그래서 뭐 CBDC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그거는 좀 너무 고난이도니까. 아무튼 자 그래서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이 어디에 속하냐? 제가 물어봤어요 GP한테. 그래서 이게 M1에 속하는 것 같기도 하고 M2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진짜 커피를 살 수 있게 되면 커피를 먹고 할 수 있게 되면 이거는 M1에 들어간 그러니까 M0는 안 되는 거예요. M0는 정의상 중앙은행만 찍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테더가 발행해도 그게 보는 현금이랑 똑같진 않아요. 물론 현금보다 더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M1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M2에 가깝다는 건 근거는 아직까지 현실에서 안 쓰니까 그런다는 건데 우리 지금 신보성 연구원님 말한 전제는 이게 M1에 가까워지면 사실은 이미 거의 돼가죠. 왜냐면 테더가 지급준비금 100%를 갖고 있게 규제가 된다는 거니까 USDC도 그렇고 모든 스테이블 코인이.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은행의 화폐, 그러니까 내가 신한은행 달러 예금보다 훨씬 더 안전한 거예요. 신한은행은 달러를 예금 창조를 할 거예요. 근데 지급준비 100%가 아닌데 테더사는 지급준비 100% 달러를 갖고 있기 때문에 M1으로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논의 전제에서는 아직은 기능적으로 M1에 가깝지만 어쨌든 이 통화 지표에는 안 잡히겠죠 테더가. 근데 실질적으로 M1은 기능을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향후 넘어갈게요. 그러면 우리는 테더는 M1이라고 전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 우리가 요구불 예금이랑 똑같은 거예요. 요구불 예금이 M1이거든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송금할 때 쓰는 그 돈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이제 핵심이죠. 야 그러면 테더가 발행될 때 통화량이 늘리나요? 늘립니다. 늘린다는 게 이제 신보성님 연구원님 주장이고 저도 사실은 아니지. 왜 저도 그렇게 생각했냐면 내가 테더를 살 때, 그러니까 이건 1차 시장으로 가야 되죠. 내가 테더한테 직접 발행할 때 내가 테더한테 1만 달러를 제가 미국이라고 전제할게요. 그럼 테더의 계좌로 테더도 은행 계좌가 있겠죠. 테더의 은행 계좌에 1만 달러를 보내요. 그리고 나는 테더 1만 개를 받아요. 그러면 변화가 없잖아요. 변화가 없으니까 저는 통화량 안 는다라고 주장해서 한날 전에 제가 달리님이랑 얘기를 할 때. 근데 신보성 연구원님 주장이 그게 아니라 이 트럼프의 규제 내용에 따르면 이거는 늘린다. 설명드릴게요. 자, 처음 발행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인이에요. 제가 미국 계좌도 갖고 있고 테더한테 돈을 넣습니다. 그러면 수요자는 테더 수요자. 제 말하는 전 테더를 갖고 싶어요. 그래서 예금 달러를 테더한테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M1인 거죠. 제 M1이 테더한테 가는 거예요. 이거는 줄이는 게 아니죠. 줄이는 게. 그냥 송금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예금 계좌 M1이 줄어들고 테더의 M1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난 테더를 받았어. 그래서 만약에 테더가 달러 예금을 그대로 보유해요. M1을 이걸 뭐 채권도 안 사고 비트코인도 절대 못 사죠. 그거를 잘 갖고 있으면 이거는 통화 지표는 자 통화 지표랑 실질적인 통화량을 구분해요. 왜냐하면 테더가 그게 안 들어가니까. 실질적인 통화량에 그러니까 실질적인 통화량에 들어가면서 통화 지표에는 안 잡히니까 이렇게 되는데 잘 들어보세요. 일단은 실질적인 통화량은 변화가 없는 게 맞아요. 내 테더는 새로 창출되면서 실질적인 통화가 된 거고 물론 통계는 안 잡혀요. 근데 이 테더가 내가 보냈던 예금 1만 달러는 통화량에는 포함돼서 통화량은 그대로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가만히 갖고만 있으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어든 거예요. 실제 경제. 왜냐하면 테더는 이걸 쓰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갖고만 있으니까 통화량이 줄인 거지. 대신 테더라는 실질적인 통화량이 늘어나서 실질적인 경제 통화량은 변한 게 없는 거예요. 상식적이죠. 내가 1만 달러 주고 제가 가만히 갖고 있고 나는 테더를 써서 유동화 되니까.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거는 GPT한테 물어보면 돼요. 테더사가 예금을 받고 테더를 발행하고 이 예금으로 문제가 되는 건 국채를 구매할 때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우리 상식이 통하는데 신보성 아저씨가 지적한 거는 야 테더가 그거를 가만히 갖고 있는 게 아니야. 법적으로 그걸로 국채를 사야 되잖아. 그렇네요. 그러면 테더가 그 국채를 살 때 그 자기가 나한테 받은 M1 1만 달러를 국채 매도자한테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시장으로 나왔네? 그러면 시장에 있던 국채는 테더가 갖고 간 거지. 테더가 국채 수요를 늘리는 거 맞죠? 그리고 통화량은 어떻게 됐어요?
통화 지표는 공식적으로 M1에 잡히는 건 내가 갖고 있다가 테더한테 들어갔다가 국채를 판 사람한테 가잖아요. 그러면은 공식적인 거는 M1은 안 바뀌었어요. 근데 나는 뭐가 생겼어요? 그 동안에 테더 토큰이 생겼잖아요. 이게 공식적인 통화량에는 안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통화량이 있잖아요. 내가 경제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실질적인 통화량이 늘어났어요. 안 바뀌었다는 거는 그냥 공식적인 M1이 안 바뀐 거지.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미국 국채가 테더로 유동화가 된 거예요. 테더가. 그죠?